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대한민국에 상륙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의료계에도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미 여러 사람이 이 캠페인에 동참을 했는데요. 루 게릭병 환자 치료비를 기부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을 두고 그 의미는 퇴색한 채 이벤트만 남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반 대중들이 루 게릭병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캠페인도 놀이처럼 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캠페인이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재미없는 멘트다 이거는. 왜 재밌는데 왜? 이 얼음물 샤워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겨울에 냉수 마찰도 좀 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셔서 루 게릭병이 안 걸리도록 열심히 운동을 합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한번 하는데 얼마씩 내는 건가? 그 규칙이 지목을 받으면 얼음물 샤워를 하거나 100불을 내거나 24시간 내에. 그러니까 그럼 얼음물 샤워를 하면 100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샤워도 하고 100불도 내는 100불은 어디다 내요? 그 루게릭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거니까 미국의 그 루게릭 재단 재단에 거기다 내는 것 같더라고요. 협회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인가요? 남들은 다 아는 건데 김변만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친구도 한 명 하고 지목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저 불안에 떨고 지목 있습니다. 받으면 문자로 날라오나요 이게? 문자로 날라오고 거기 계좌도 나오고 그러나요? 글쎄요. 보통은 애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보통은 SNS로만 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 저처럼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로 오나? 전화 걸어서 너 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고요. 그러게 뭔가 증거를 남겨야 될 텐데. 제가 SNS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도 절 지목 안 하는 거군요. 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잠깐 재수 없었습니다. 전 지목 혹시 받게 되면 지금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얼음물 샤워 안 하고 그냥 100불 내겠습니다. 춥습니다. 원래 찬물에 샤워를 잘 못합니다. 꼭 그 100불을 내야 되나요? 하나로 내면 안 돼요? 10만 원 내면 되지 않을까요? 10만 원. 김변은 지목 받으면 얼음물 샤워만 하고 기부금은 안 내는 계획인가요? 글쎄 얼음물 샤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부금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음물 뒤집어 쓴다고 기사가 나지도 않을 거고 누가 관심 갖겠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아무도 지목 안 하니까요.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하면 욕먹나 이거? 자, 그 67회 희구라를 듣고 의견을 이제 많이 남겨주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 소감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김대중 우리 희구라에도 오셨던 교수님이시죠. 뭐라고 하셨냐면 논리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건 좋은 병원인 건 맞는데 사실 의대가 없으면 좋은 의사 수급이 쉽지 않다. 특히 전공의 수급, 지방은 더욱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전남 지역에 목포냐 순천이냐 이제 그랬죠.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아니 의과대학보다는 좋은 병원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아? 왜 의과대학을 굳이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댓글이시네요. 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새벽 일꾼님. 자, 단골 댓글 가이께서 저도 오래전에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했는데요. 장기 기증자들이 인체조직 기증에 긍정적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 저처럼 장기 기증 등록한 사람들도 인체조직 기증은 잘 몰라서 미등록인 분들이 많습니다. 더더욱 홍보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헌혈 또 장기 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등의 안내문에라도 인체조직 기증 안내를 병행 표기하면 좋겠다. 또 장기기증 등록자가 면허증 갱신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면허증에 장기기증 등록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인체조직 기증도 이걸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에 다 공감한다는 내용이 있죠. 스티커를 주면 이제 스티커를 여러 신분증에 붙일 수도 있고 그런 그렇군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스티커는 다 좋아요. 국민들 중에서 스티커 싫어하는 사람 딱지 빼놓고 교통 딱지 빼놓고 그 딱지를 우리는 스티커라고 보통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티켓이라고만 하는 것 같은데. 티켓. 스티커라고 안 그러고. 그러네요. 네. 뭐 교통 위반했다 그러면 티켓. 티켓을 끊었다. 티켓을 받았다. 예. 자, 히구라 시작해야죠. 이제 오늘 히구라에서는 청취자 분들에게 이제 책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책 읽어주는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안 판대요. 확실히 읽어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물론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의 뉴스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2014년 8월 29일 히포크라테스 시작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 자리했습니다. 이번 주는 뉴스 좀 많이 준비했나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지난주 날로 먹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은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바로 지난 방송에서 서울성모병원 정양국 교수님이 나오셔서 필요한 인체 조직의 78%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 인체 조직 기증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인체 조직 기증 때문에 여파가 국내에서 바로 생기고 있습니다. 중증 화상 환자들을 치료할 피부 조직이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국내 유통되는 피부 조직이 없다는 건가요? 아예 없다고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인체 조직 중에서도 특히 피부 수급난이 좀 심각해서 중증 환자들이 이식제를 기다리면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성 화상 환자들은 대부분 넓은 범위의 화상을 입는 중증 환자로 제때 피부를 이식하지 못하거나 덮지 못하고 이러면 폐혈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상 환자를 치료할 때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체 피부를 상처에 덮어서 피부 대체제로 쓰기도 하는데 이 피부 조직 자체가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돼지 피부 같은 걸 대체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몸에 사람 몸에 맞아요, 돼지 피부가? 그러니까 그걸 가공해서 임시로 쓰겠죠. 임시로 쓰고 처리해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화상을 넓게 입으면 피부가 손상이 돼서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걸 이제 잘 덮어놓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자기 피부가 많이 남아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피부를 살짝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포 뜨듯이 살짝 이렇게 피부를 뜯어내서 그거를 화상 부위에 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증한 이런 인체 피부 조직으로 덮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한 피부를 덮어놓는 치료를 하는데, 그 덮을 조직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돼지까지 써야 될 정도. 네. 근데 왜 원래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들렸던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갑자기 최근에 부족해진 거예요? 최근 상황이 더 심각해서 좀 알려졌는데, 이렇게 물량이 딸린 건 지난해 말부터 좀 딸렸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많이 수입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해외에서 들어오는 양이 줄었는데, 특히 피부 조직 같은 경우는 주 수입국이 미국이었는데 이 미국에서 수출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왜 줄였어요, 미국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지난해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으로 내부에서 쓰이는 물량이 좀 많아져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미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출하는 걸 좀 꺼려한다. 그래서 예전부터 좀 그런 것 때문에 업체들이 수입하는데 애를 먹었다라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국내 인체 조직 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직의 80%가량을 미국, 유럽 등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미국에서 사체 피부 수출량을 대폭 줄였고, 그로 인해서
국내 병원들이 수급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뭐 거의 80% 가까이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수입 양 자체가 줄었으니까 그렇군요. 네, 화상 그 병원의 의료 현장에서 화상 분야를 이렇게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네. 이 정도의 수급난은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상황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지난주에 그 정양국 교수님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그 무슨 인체조직 기증 은행 거기에도 그럼 없는 거예요? 네, 현재 그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조직은행 말씀하신 건데요. 이 조직은행에도 보관하고 있는 피부 조직이 거의 바닥 났을 정도라고 하는데 아예 없지는 않지만 모든 병원에 공급하기에는 너무나 물량이 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참 이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또 계속 그렇죠.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해법은 인체조직 기증이 진짜 활성화돼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정양국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내 인체조직 수요를 충족하려면 연간 1,000명만 기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명만 돌아가신 이후에 이 기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2012년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은 248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하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기증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사망자 숫자가 한 40만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서 1,000명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250명 정도만 기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군요. 네, 특히 피부 조직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약간 물량이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조직보다는 피부는 좀 떼어내야 해서 사체에 좀 다른 조직보다는 좀 손상이 많이 가니까 네. 그 부분은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말 나온 김에 이 인체 조직 기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좋은 책이 있죠.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라고. 네, 째려보지 마시고요, 김변. 좋은 책이니까. 순발력 하나는 최고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네. 다른 소식으로 책 파는 남자였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정부가 의료인 간 원격 의료에 대해서 수가 개발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네요. 의료인 간 원격 의료. 이미 지금 의료법상으로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 수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법상으로 허용은 했고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수가는 못 받고 있었던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간 원격 의료 수가 개발을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올해 연말까지 수가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인 간 원격 의료는 크게 외래 진료, 응급 진료,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외래 진료 원격 자문은 동네 의원 등이 환자 상태나 치료법 등에 대해서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좀 위 의료기관에 자문을 받는 경우고요.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은 지역 응급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중에 처치 이송 여부를 상급 응급 의료기관에 묻는 걸 말합니다. 또 보건기관, 보건소 같은 곳을 말하는데 이곳의 원격 자문은 그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보건소 일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원격 의료의 수가에는 통신 장비 운용 비용, 자문료 등이 포함되고요. 자문단은 기존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운영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등을 참고해서 그 적정한 수가를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응급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수가를 좀 덧붙여주는 가산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래 줬어야 되는 자문료를 그동안 주지 않고 있었던 건데 의료계는 좋아하겠네요. 예. 근데 딱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김변 말대로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 반겨야 되는 게 당연한데 뭐 당연히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그 수가 개발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료인 간 원격 의료 수가 개발이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에 대한 수가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의료인 간 원격 의료에 대한 수가 개발 논의에는 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끝까지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의료인끼리의 원격 의료에 대해서 가격이 매겨지면 자, 의사 환자 사이의 원격 의료는 그거보다 가격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게요. 거의 뭐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의사들끼리 원격 진료를 하고 서로 자문을 하면은 의사 2명의 시간이 쓰여지는 건데 그러면 양쪽이 다 받는 건가? 그런 걸 이제 개발하자는 거죠. 그쵸. 네. 궁금하네요. 네. 제가 좀 전에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숫자가 한 4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찾아보니까요 30만 명 가까이 되네요. 네. 정확하게. 자, 그럼 다음 들려줄 수는 뭔가요? 예. 네, 박쌤은 의대 다니실 때 등록금 얼마 내셨어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00만 원 이쪽 아니야 100 몇십만 원에서 시작했던 것 몇 같은데. 년도에 여기서 이렇게 나이 연배가- 나오나요? 네. 100만 원대에서 출발해서 졸업할 때는 아마 200만 원 넘게 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립학교 다니셨죠? 그렇죠. 네. 사립학교 다녔죠. 상당히 오래전에 다니셨던 것 같아요. 요즘 얼마예요? 요즘은 근데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라는 얘기 흔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대학 중에서도 특히 등록금 비싼 곳이 의대인데, 의대하고 음대가 비싸다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의대별 연간 등록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근데 등록금이 가장 비싼 의대는 고려대였고요. 의학전문대학원 중에서는 건국대가 등록금이 가장 비쌌습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의대 및 의전원 의학계열 일반 대학원의 등록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 의대 중 연간 등록금이 가장 비싼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의대고 올해 등록금이 1,241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1,240. 네. 620만 원 한 학기에. 네. 그 다음이 연세의대인데요. 연세의대가 2위예요. 아깝네요. 네. 1,212만 원입니다. 차이가 별로 크지는 않군요. 네. 네. 아까 얼마 내고 다니셨다고요? 전 1년에 그러니까 400만 원도 안 내다가 300 몇십만 원 내다가 400 몇십만 원으로 됐으니까 거의 지금 3배에 오른 3배 거죠. 정도 네. 된 거네요. 그 다음이 성균관의대인데요. 1,133만 원. 그 다음이 아주의대 1,124만 원. 중앙의대가 1,099만 원이었습니다. 의대 중에 연간 등록금이 가장 싼 곳은 전북의대인데 올해 등록금이 연간 485만 원이었습니다. 차이 많이 나는군요. 네. 원래 국립대학이랑 사립대학이 차이가 나긴 했지만 의전원은 어떤가요? 심해진 것 예. 같아요. 예. 의전원과 의대가 모두 있는 대학에서도 의대보다 의전원 등록금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의전원 중에 가장 등록금이 비싼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국대고요. 올해 등록금이 2,367만 원에 달했습니다. 2,300만 원. 네. 이화여대 의전원이 그 다음이었는데요. 2,238만 원. 그 다음이 경희대 의전원 2,037만 원. 조선대 의전원이 2,027만 원. 그 다음이 인하대 의전원. 웬만하면 다 2천만 원 넘는군요. 네. 네. 이렇게 웬만하면 진짜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렇게 2천만 원 넘었고요. 의전원 중에 연간 등록이 가장 싼 곳은 경상대 의전원이었는데 1,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렇죠. 여긴 국립이니까요. 네. 네. 그 의대 중에 4위인 중앙의대보다 비싼 거죠. 의전원 중에 가장 낮은 곳이. 특히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건국대나 경희대, 충남대 등의 그 의대와 의전의 등록금 비교해 보면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다르진 않죠. 교육은 똑같은 교실에서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근데 있는데요. 왜 비싸죠? 그러게요. 처음에 장사인가요? 그런 측면도 있죠. 이게- 그런 비판들도 많이 하죠. 뭐 이게 비판이- 조조 할인이고 뭐 그런 거예요? 이중 가격을 설정해 놓고 이거는 이게 좀 가격이 이상하네요. 너무 비싸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부잣집 아이들 아니면은 공부를 잘해도 의사가 못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 거고 지금 로스쿨도 비슷하지 똑같은 않나요? 비판이 로스쿨도 나오고 있죠. 그나마 그러네요. 이제 의전원은 오히려 줄고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의과대학으로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아니 로스쿨은 뭐 로스쿨 이외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예. 뭐 법대가 있고 로스쿨이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도 의대가 있고 의전원 있는 건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아니지 옛날에 법대 시절에 법대 등록금이랑 비교해 보면 로스쿨 등록금 엄청나게 비싸졌잖아요. 그것도. 아니 옛날엔 법대가 나왔다고 해서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물론 그렇지만. 예. 법전원은 나오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리죠. 법대하고 지금 로스쿨은 다릅니다. 김변은 지금 로스쿨의 등록금이 비싼 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진짜? 예, 왜냐하면 법대하고 로스쿨은 달라요. 얼마예요? 근데 로스쿨 몰라요. 등록금은? 예.
중요한 건 모른다는 자, 이미 거. 합격한 자의 여유. 네. 네. 저는 로스쿨을 안 나왔습니다. 예, 법대를 나왔고. 로스쿨도 의전원 수준보다 더 비싸면 비싸지 싸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죠? 2천만 원 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자, 뭐 이 끝이죠. 이 뭐 특별히 할 네, 얘기 없죠. 이거는 네.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네. 좀 알- 너무 비싸긴 한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 있는 사람들만 다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 무슨 이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무슨 근거 같은 거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고 그랬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이 뭐 문과대학이나 뭐 무슨 저 공과대학보다 등록금이 뭐 30% 40%가 비싸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그 학생을 교육하는데 들이는 투자하는 비용도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과대학에 이제 저희가 등록금 비싸다고 이제 좀 불만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학교 측에서 하던 얘기는 뭐 A 단과대학, B 단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가 낸 등록금보다 오히려 적게 수업을 적은 비용만큼만 수업을 받고 있고 손해보고 다니는 거고 니네는 등록금을 좀 더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육 비용은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더 안 내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의과대학은 6년치를 내잖아요, 학교에. 아니 그건 지금 우리 이제 한 학기당으로 비교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교수 장기 숫자도 우수국이기 교수도 장기 가입 할인이 필요한가 진짜? 그러니까요. 장기 우수국 그 완전히 그 확정된 채권으로 6년 내내 내는데 그리고 중도에 탈락하는 애들도 별로 없잖아요. 다른 데 가는 데도 없고. 가끔 있죠. 예. 예. 어쨌든 다른 단과대에 비해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의과대학은 이 교육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의대생은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과대학하고 의전원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게 비싸다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왜 같은 교육을 하는데 왜 다르냐 이거예요 가격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문제라는 거죠. 네. 비싼 거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의대하고 의전원이 등록금 똑같다고 하죠.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사실은. 진짜? 네. 등록금 차이가 없고 다를 이유가 수업도 없어요. 같이 받고. 예. 다른 이유가 다른 병행 대학들도 수업은 다 같이 받아요. 제가 그 중에 어디 강의도 나가봐서 아는데 같이 있어요. 얼마 그냥. 웃길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데 애는 등록금 얼마나 내는 애, 애는 2배 내는 애. 네. 똑같다. 네. 뭐 이게 웃긴 거잖아요. 성적 처리는 같이 하나 따로 하나. 진짜. 그것도 궁금하다. 따로 하지 않을까요? 따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명은 어차피 학사고 한 명 석사잖아요. 근데 성적 처리를 따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졸업하면 똑같이 인턴 시험, 레지던트 시험 볼 텐데 그죠. 뭘로 비교하지? 성적을 따로 하면? 참 궁금한데. 그걸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다음에 또 네. 근데 얘기하는 뭐 걸로 의전원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죠. 거의 네. 없어지지는 않았죠. 네. 한 10개 남았나요? 10개까지는 10개 아니고 정도 대여섯 개 네, 남았어요? 네, 네. 자, 또 재밌는 건데요. 그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에 의사보다 30년 경력 공무원이 더 적격이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요. 뭔가요? 네, 그 청양군이 최근 그 지역 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원장을 공개 모집을 했는데 여기에 총 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지원자 중에는 의사가 있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2명이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3명은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들은 모두 탈락을 하고 공무원 중 1명이 의료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근데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되 이런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만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의사 지원자가 2명이나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그 공무원을 보건의료원장에 임용한 것이어서 그 의료계 내부에서 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 그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법상 규정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의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막 하진 않았을 텐데. 네, 청양군이 좀 이렇게
도서 지역이어서 그런가요? 청양군이 무슨 도서 지역이 내륙이지. 근데 아, 여기 그러니까 내륙. 그러니까 오지냐고 오지, 말하는 거냐. 오지. 네, 예. 의료 취약지 약간 오지라고 하기에는 그 충청도인데 그래도 그래도 교통이 발달돼 있어서 옛날 청양이 아닐 텐데요. 네, 어쨌든 네. 네, 근데 왜 어쨌든 그랬대요? 네. 청양군 쪽에서는 또 뭐 할 말이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은 청양군에서 이 보건의료원장 이번 말고 이 전임 보건의료원장을 뽑을 때 의사를 뽑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세 차례나 연장하다가 결국은 충남도청에서 그 지원자를 받아서 지금 현재 그 보건의료원장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임이죠. 이제 새로운 원장에 취임을 하면 전임인데 그분도 지금은 의사가 아닌 그냥 일반 공무원이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내부에서 좀 규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뭐 개방형 직위로 의료원장을 공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서 개방형 직위로 공모할 경우에는 의사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30년간 근무한 공무원을 뽑았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에 임명된 공무원이 그 의료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어서 뭐 전문적인 거나 뭐 이쪽 분야의 지식이 해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래 근무한 공무원과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았던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냥 근무 경력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별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긴 하더라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있겠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물어보면 이번에 공모를 아예 인물을 낙점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자, 이 김변 좀 확인합시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의사를 뽑아야 되고 의사가 없으면 보건직 공무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청에서 혹은 뭐 군에서 규정을 바꿔서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지역보건법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똑같이 의사나 뭐 아닌 사람이나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청양군에서 설명했다는 얘기인데 네, 자세히 좀 더 아닐 것 봐야겠는데요. 내 같은데. 생각에는 네. 그 아래 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반해서 그러니까요. 어떤 취지를 상식적으로 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반대되는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방형 그 직위 규정 자체가 조금 상위 법령을 위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개방형 네. 직위로 뽑는다고 해서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장은 의사를 우선적으로 네. 뭔가 필요하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죠. 말이 안 뭐 되는 것 면접을 같은데. 그 공무원이 더 잘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얘기가 곧 지역보건법과 무관하게 뽑았다라는 그렇죠. 뜻이 되니까 이 지원한 이 탈락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뭐 소송을 걸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뭐 복잡해지겠군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뭐 공모를 3차례나 한 적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2분이나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의사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증거인가요? 그거는 뭐 전보다 연봉이 오른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2분이나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보건의료원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건소장이 아니고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보건소장은 보건소라고 하는 건 병원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외래 기능만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행정기관에 가까운 곳이고 보건의료원이라고 부르는 거는 병원급. 그 기능 플러스 병원까지 이제 같이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병원장이거든요. 네. 이제 병원장은 의사가 하는 게 뭐 맞죠. 당연한 것으로 네. 지금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도 아니고 보건의료원장을 그리고 의사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공무원으로 뽑았다. 이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양, 네, 충청남도 청양. 고추로 유명한 매운 고추로 유명한 청양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자칫하면 매운 맛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재미없는 얘기군요. 자, 충남 청양 출신의 이 의료계에서 꽤 유명한 분으로는 그 서울의대 교수를 지내시고 한국건강관리협회죠. 지금 그 건강관리협회 회장으로 계신 조한익 선생님이 충남 청양 출신입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아, 왜? 진짜예요? 네, 조한익 선생님 그 청양 출신 맞아요. 네. 그 칠갑산이 청양에 있죠. 그리고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아무도 안 받아주네? 재미가 무슨 없나 말인지 본데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네. 하여튼 청양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잘 모르니까 보통 사람들이 부여 옆에 있는 충청남도의 지역 이름입니다. 네. 네. 다음 뉴스 합시다. 다음 뉴스. 네. 네, 다음 뉴스는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 광고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내 잇몸이 장대는 아니죠. 자꾸 아프고 씹는 것도 힘들고 요즘 잘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졌어요. 선택이 좋았죠.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써보면 달라져요. 인사돌이니까. 아, 예, 뭐 이 갑자기 왜 틀었어요 이거? 인사돌이네, 인사돌. 예, 인사돌이 동국제약에서 돈 내고 광고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잇몸약으로 유명한 인사돌이 효능이 없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능 효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임상 재평가에 들어갔다는 그렇죠. 네.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거의 사실상 퇴출 분위기 아니에요? 이제 의약품의 지위에서 그렇죠. 내려와야 되는 건강보조식품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인사돌을 만든 동국제약이 기존 인사돌보다 효능이 강화된 인사돌 플러스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 시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효능 효과 재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돌을 대체하기 위해서 좀 자구책으로 인사돌 플러스를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뭐 이렇게 인사돌을 더 이상 팔 수 없게 됐으니까 뭐 성분을 좀 바꿔서 인사돌 플러스라고 네, 해서 이름은 버릴 수 없고. 네, 네. 그런 거겠죠. 뭐. 네. 그런데 이 인사돌 플러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과대 광고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뭐가 과대 광고였어요?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 좋은 것을 더해서 인사돌 플러스 이런 광고 혹시 보셨나요? 유동근 못 봤어요. 나와서 아무튼 이런 TV 광고가 있는데 이 TV 광고가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인사돌 플러스를 개량 신약이라고 홍보한 보도 자료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 동국제약이 인사돌 플러스 정을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그 과대 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그 식약처는 지난 8월 27일에 동국제약이 인사돌 플러스 정을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대 광고 정황이 포착돼서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동국제약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과장된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요. 그 동국제약이 지난 8월 19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사돌 플러스 정이 산학협동을 통해 개발된 국내 최초 OTC는 일반 의약품을 말하잖아요. 네. 이 OTC 개량 신약 개념의 잇몸약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식약처는 그 개량 신약이라는 말이 전문 의약품에 해당되는 말이고 일반 의약품에는 쓸 수 없는데 동국제약이 OTC 개량 신약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 아, 그게 문제였군요. 네, 그리고 네. 이 외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관할청인 대전지방식약청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량 신약이라는 말이 전문의약품에만 써야 되는 용어였군요. 네. 그렇겠죠. 예. 그래요. 자, 동국제약이 낸 보도자료가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게 개량 신약 뭔가 되게 좋은 약처럼 보이는 과장 광고다. 네. 근데 지금 검색해 보니까 어떤 신문에서는 식약처가 언제부터 이렇게 발빠르게 과장 광고 이런 거를 제재를 했느냐라면서 식약처를 약간 비판하는 기사를 쓴 매체도 있네요. 여기는 아마도 동국제약이 평소에 인사돌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매체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청년의사에는 뭐 이렇게 청년의사는 동국제약에서 별 광고를 하지 않죠. 네. 광고를 아주 많이 하는 회사였으면 네. 그래도 저희는 다뤘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게 언론의 양심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네. 개량 신약 이거 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게 지금 과장 광고 여부를 떠나서 인사돌이라는 약이 잇몸 질환 뭐 예방 치료에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는 전 들은 지 10년도 넘었어요. 치과 의사들이 그래요? 다 입을 모아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계속 팔리다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되면서 이제 그 뭐 소비자 고발 이런 데 나오면서 이렇게 된 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 약의 원래 원산지인 뭐 프랑스인가 어디서는 이게 의약품이 아니고 무슨 식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위기에 몰렸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성분을 얼마나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살짝 뭘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이제 더 팔겠다. 환골 탈퇴가 안 되는 거죠. 이 꼼수라는 네.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네. 네. 인사돌은 그러면 잇몸 질환에 효과가 없는데 인사돌 플러스는 효과가 있다. 그 이상한데요. 그 얼만큼 과학적으로 검증됐는지 일단 의심이 좀 되고 거기다가 계량신약이라고 광고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식약처가 옳은 일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앞으로 뭐 조사 결과나 재평가 결과 나오는 대로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수연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있었던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성형외과에 유령 의사가 나타나서 대리 수술을 하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G 성형외과 병원에서 이 진짜 G가 아니라 이제 이니셜입니다. G로 시작하는 모 성형외과 병원에서 여고생이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대형 성형외과 병원의 유령 의사들에 의한 대리 수술이 만연해 있다. 이런 내부 고발이 이어졌었고요. 급기야 몇 달 전이죠. 대한성형외과 의사회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문제의 병원을 고발하는 등 자율정화에 나섰었습니다. 네, 이 문제가 그 성형외과 등 의료계 내부 문제에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복지부는 최근 세종시 청사에서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까지 참석해서 실태조사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갖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미용 성형 분야는 비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도 했죠. 오늘 네. 이슈 내망현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성형외과 대리수술 논란 등 미용 성형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해주실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차상면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4월 달에 G 성형외과 병원 여고생 의료사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 해당 병원을 검찰에 고발도 하시고 자율정화에 나섰었잖아요. 네네네. 자, 그 뭐 성형외과계의 어떤 치부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직접 공개하고 나섰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전에도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네. 일부 병원의 그 불법적인 문제가 도를 넘어서 사실 이제 의사의 양심이라든지 도덕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공멸을 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율정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결국 그 대국민 사과와 자율정화 선언이 있었던 게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뭐 성형외과 의사회 내부에서도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나요? 네. 대리 수술은 이제 어느 정도 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대리 수술이라는 게 잘 알다시피 상담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하고 이제 수술은 이제 마취하에서 이제 얼굴도 모르는 타과 의사가 주로 해왔는데 네. 이게 의사에서는 이제 각 병원에 대리 수술을 하는 의사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 성형외과 홈페이지 성인코리아에 불법 신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고발한 이제 불법 사항을 저희가 이제 직접 행정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4개월 전에 고발하신 거 말고 또 추가로 또 고발하시거나 이런 사례도 있나요? 네, 지금 뭐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게요. 네. 대리 수술 여부는 정말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환자도 모르고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하나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까? 대부분 대리 수술 진짜 밝히기 힘들거든요. 네. 이 환자 자체가 마취하에 이렇게 자기 때문에 환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의료법에도 이 대리 수술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의료법을 개정해서 이 대리 수술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서 신고가 들어와야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 사실 의료법에 보면은 수술에 관여했던 것들이라든지 뭐 모든 그 인력들이 진료 기록에 딱 메모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방법들도 활용을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뭐 주치의 선생님께서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간호 기록지만 봐도 네. 이게 스태프들이 시간별로 이렇게 바뀌시면은 이름 바꿔가시면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수술에 참여한 의사들은 집도이나 뭐 주치의나 마취과 의사나 다 이렇게 기록을 회계에 좀 이렇게 널리 홍보를 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네. 하면 그만이잖아요. 같이 한 통속으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밝혀지면은 네네. 그게 진료 기록을 안 하면은 또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니까 행정당국에서도 좀 네. 많이 좀 아니, 그래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한 통속으로 같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알 네.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게요. 네. 자, 그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그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게 일명 그 명찰 착용 의무화인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명찰 착용을 이제 일종의 의사 실명제거든요. 네. 이렇게 최소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고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는 알고 진료를 받는 게 환자에 대한 의사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명제 차원에서 명찰 착용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찰에는 뭐 성형외과 전문의 뭐 누구 이런 식으로 네, 쓰나요? 사진도 들어가게 되고요. 아, 사진도 들어가고요. 예, 사진이 들어가야지 이분이 누군지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네요. 사진 없이 이름만 쓰면은 사실 네, 저희는 사진을 넣고 그 다음에 무슨 전문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저희 협회나 의사에서 인증을 딱 해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의무화라는 건 아예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법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일단은 먼저 이제 솔선수범하는 거죠. 아, 일단은 먼저 자율적으로 네, 하시겠다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네. 그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는 그 뭐 의사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인 전체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는 그 의료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협이 최근에 이 반대 의견을 또 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각자가 처한 상태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신경림 의원뿐만 아니고 저희 자신이 생각할 때 이제 자율 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거지 다른 데서 다른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구했지 않고 저희 과를 먼저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좀 최근에 보건복지부도요. 네. 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또 얼마 전에 의료계 뭐 회장님도 같이 가셨을 것 같은데 간담회도 가졌는데 네. 그 복지부하고 이 불법행위 근절 위한 공조 체제 구축 여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네. 사실 공무원들이 현장 경험이 없거든요. 네. 이게 어떤 불법이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 찾아낼 방법도 없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공조라는 건 이제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의 네네네. 실태에 대해서 파악시키기 어떤 교육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아, 같이. 저희가 이제 불법 유형이 어떤 예. 식으로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저희가 차트를 보면 저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공무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겁니다. 아, 예. 자, 그러니까 복지부도 그렇고 뭐 공단, 심평원 이쪽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거를 의사들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원래. 네네. 현지 확인, 현지 조사 네네네. 다. 예. 근데 이제 이 오죽 이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하면 의료계에서 먼저 좀 공무원들 보고 같이 좀 가서 조사를 하자라고 할지 그 느껴지는데요. 네네.
그 복지부의 실태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서 혹시라도 비급여 부분 전체에 대한 어떤 규제, 제재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저 의료보험료가 나가는 급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험료가 나가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가가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비급여 환자도 같은 국민입니다. 현재 이 비급여 환자가 어떻게 진료를 받고 있는지 정도는 정부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여 불법 사법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돌아온다면 이러한 어떠한 제재는 문제가 되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미용 성형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네. 또 우리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뭐 정부나 이런 쪽에다 얘기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가장 모든 불법의 도화선은 사실 과대 광고하고 덤핑입니다. 사실. 예. 저 과대 광고를 하거든지 수술 전후 사진들 보시면 뽀샵 처리돼 가지고요, 이렇게 만든다든지, 거짓으로 이렇게 만든 수술 후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를 모으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모은 많은 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무리한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또 대리 수술을 하려면 마취제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이런 무리한 시술로 인해 사실 의료 사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광고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소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장소 있지 않습니까? 네. 지하철 역사나 지하철, 영화관에 대해서는 광고가 좀 금지가 필요하고요. 또 청소년을 현혹하고 수술을 너무 상품화하는 이 수술 전후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는 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회장님은 그 극장에서의 광고라든지 수술 전후 사진 비교 같은 거를 완전히 금지해야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수술 전후 사진을 오픈시켰을 때는요. 네. 그 당시에는 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샵 처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이 실제 사진이 올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디지털로 수정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소년들은 그걸 보게 되면 이걸 완전 상품으로 생각해요. 물건을 사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자, 수술이란 게 거기 위험한 게 많지 않습니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디 가서 마켓에서 뭐 하나 사는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네,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농담입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수술 전후 사진을 올리는 걸 금지할 게 아니라 수술 전후 사진에 뽀샵 처리하는 거를 금지하는 게 진짜 필요하겠네요. 그걸 찾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자율 정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노력하고 계신데요. 네네. 성형외과 의사회의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많이 거두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성형외과 광고는 진짜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뭐 꼭 성형외과 광고만 규제해야 되냐? 그럼 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뭐 광고는 치과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또 이상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생각나니까 소아과는 뭐 광고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네. 그 신경외과나 그 정형외과 네. 그 다들 아는 그 척추병원 이런 네. 것들은 그것도 좀 과장 광고라든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뽀샵을 하는 거는 지금도 뭐 원래 그 법원 판례상 이게 이제 과장 광고냐에서 시술 전후 사진 할 때 똑같은 조건, 뭐 화장을 안 했으면 화장을 안 한 상태로, 그다음에 그 어떤 조사량, 햇빛량에 따라서 뭐 그 색깔, 그다음에 뭐 머리 헤어스타일 하나는 이제 훌러덩 벗겼으면 저쪽도 훌러덩 똑같아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뽀샵을 너무 많이 해서 전후 사진을 올리면 과거에서도 네. 그걸로 과장 광고로 처벌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판례상. 지금은 이제 뽀샵질을 하도 많이 하니까 아예 전후 사진을 사용하는 광고는 못하게 하자, 이제 그 말씀을 아까 회장님이 해주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잠깐 그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 법안은 또 이 대리 수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죠.
이 아시다시피 이제 신경림 의원이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대한간호협회 회장도 지내시고. 네. 그래서 이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법안은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를 좀 명찰을 통해서 구별해 보자 이런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속뜻이 예. 숨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이거는 의협에서는 실익이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일단 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딴 거보다도 실익이 없는 거보다 명찰 안 달면 과태료 100만 원 뭐 이런 거 규정이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해요? 변호사도 이거 저 명찰 착용 의무화하면은 그럴 필요는 없나? 변호사가 근데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서 뭐 계속 상주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죠? 없으니까요. 대리 변호사 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변호사를 도와주는 분들은 자기가 변호사가 아니라고 밝히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명함에서 다 나오고 그렇죠. 또 의뢰인들이 마취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 있거나 뭐 자거나 있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예. 네. 눈을 똑바로 뜨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책 읽어주는 여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Please listen carefully. 9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최소 40명, 최대 400명의 희생자. 그러나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렌의 소설 같은 실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절찬 판매 중. 아, 이 코너 고정으로 가는 건가요? 책 읽어주는 여자 김하나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편집자 김하나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나오셨나요? 또 청년의사 책 팔러 나오신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오늘은 출판사 미디어윌의 생각을 멈추면 깨어나는 뇌의 배신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참, 그 전에 그거 책 파시고, 책 읽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책들 좀 많이 팔렸어요? 네, 괜찮게 그랬어야 그래야 할 나갔죠? 텐데. 예. 네, 그냥 근데 커다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럴수록 열심히 팔아야죠. 네. 자, 제목이 뇌의 배신인데요. 부제가 생각을 멈추면 깨어나는 이렇게 붙어 있네요. 흥미롭습니다. 표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네요. 천재 시인 릴케와 세기의 철학자 데카르트를 만든 것은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었다. 나도 멍하니 많이 앉아있는데 왜 우린 천재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닌 거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유명한 서양 철학자 데카르트는 늦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X축과 Y축을 발견했다고 해요. 또 릴케가 아름다운 시 드위노비가를 쓴 것도 거센 바람소리가 들리는 성곽을 걷다가였고요. 위대한 과학자 뉴턴이 넉넉고 사과나무를 지켜보다가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이죠. 결국 이 에피소드들이 말해주는 건 세상을 바꾼 위대한 아이디어는 멍하게 빈둥거리는 시간에 나왔다는 거죠. 멍하게 빈둥거린다고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또 이런 말도 써 있네요.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될 세상의 모든 한량들이 논리적 과학적 반격, 한량을 위한 책인가요, 이게? 한량을 위한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좋아할 책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게도 매우 환영받을 것 같은데요. 뇌의 배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가롭게 쉬는 여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저자 앤드류 스마트는 한가하게 지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너 공감합니다. 네. 우리 한가하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지금 일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지 않는 표정의 김병. 한가한 거. 그러니까 한가한 거라는 뜻은 그 다음에 바쁜 일이 있을 것을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한가한 거지. 매일 한가한 거는요. 한가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루한 거예요. 예. 매일 한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린 근데 들죠. 늘 한가한 적은 없으니까. 그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그래요. 이 직장을 월급만 꼬박꼬박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월급 합니다. 주는 입장인 김변은 누가 한가한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지. 아니 제가 화가 나는 건 아니고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월급이 얼마인데 왜 한가하지? 이러고.
한가한 거 병이에요, 병. 자, 뭐 쭉 한가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량이라고 하는 진짜 그 같은 한가할 한자 쓰는 거잖아요. 한량이라는 게. 자, 뇌의 배신, 뇌에 관한 책이니까 뭐 좀 이쪽 뭐 의사나 뇌과학자 이런 사람인가요? 저자 앤드류 스마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앤드류 스마트는 스웨덴의 괴짜 뇌과학자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인간 요인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신체나 지각, 기억과 스트레스 등 같은 여러 특성들이 산업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자는 무조건 쉬라고 말하는 건가요? 쉬라고 말하는 것은 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휴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왜 무조건 웃죠? 근데 제가 말하면? 네. 보는 사람마다 쉬. 무조건 쉬라고 여기 써 있더라고. 이게 쉬라고. 예. 네, 쉬하라고. 네. 무조건 쉬라는 건 아니지만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쉬를 못하면 병 걸리잖아요. 네, 현대인들은 무조건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이 곧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최면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에게 휴식이 왜 필요한지 더 나아가서 게으름과 나태함이 왜 찬양받아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에서 개짱이를 따르라. 그렇죠. 어렸을 때 배웠던 거랑 전혀 다른 얘기네요. 예. 제 저자가 스마트한 사람인데 앤드류 스마트. 오늘 뭐 김변 컨디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쉬면은 쉬어야 한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찬양 받아야 하는 과학적 이유.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거를? 예, 저도 좀 읽으면서 흥미로웠는데 그 예로 신경과학자인 워싱턴 대학의 마커스 라이클 교수의 발견을 들고 있어요. 라이클 교수는 휴지기 네트워크 혹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활성화되는 독특한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클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이 문제풀이에 집중하면서 생각에 골몰하자 두뇌 특정 영역에서 활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테스트가 끝나고 실험 참가자가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가 되자 이 영역의 뇌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건 역시 발견했고요. 솔깃하긴 한데요. 이렇게 급박한 경쟁 사회에서 일 안 하고 그냥 멍하게 멍 때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책 읽는 내내 공감을 많이 하면서도 한편으론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장에 뭐 한량처럼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무릉도원에 들어가서 신선처럼 뭐 무이자연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뇌에 과부하가 걸릴 때 한두 시간만이라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제 속에 한량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게 좀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지지받는 기분이 들어서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뭐 기계처럼 앉아서 계속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일이 특별히 잘 되고 집중력이 생기고 이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 경험 다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똑똑하게 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뭔가 좀 스마트한 게으름 그런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7월에 나온 책인데 두껍지 않네요. 208쪽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책 크기도 작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가격은 13,000원이고. 그냥 그렇죠. 스마트하게 쉬어야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쉬는 거는 스마트하게 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스마트 기기도 안 보고 멍 때리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 책을 읽으면서 스마트하게 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책도 안 읽고 그냥 멍 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책이 얇고 작다니까 그건 좀 좋네요. 네. 한량들이 읽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글씨 크기도 500쪽이면은 읽고 싶겠어요, 그게? 네, 한량들이? 그렇죠. 네. 관심이 좀 갑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슬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슬랙. 그 SLACK. 우리 잘 흔히 쓰지 않는 영어 단어인데 그 빈틈 뭐 이런 뜻이 느슨하게 늘어진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얘기예요. 그 책도. 그 책의 초반에 그림이 나오는데 왜 우리 아주 어릴 때 그 정사각형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건데 그 1, 2, 3, 4, 5, 6, 7, 8까지 숫자가 이렇게 써 있고
많이 뭐 그림이 그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칸씩 전후 좌우로 이렇게 옮기면서 왜 네. 그림 맞추는 거 이런 네. 장난감 갖고 놀았었잖아요. 1, 2, 3, 4, 5, 6, 7, 8 네. 적혀 있는 거.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에 9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그런 그림을 딱 보여주고 이거는 한 칸도 못 움직인다는 거죠. 빈틈이 하나 있어야 우리가 거기 그 안에 있는 그 플라스틱 칸들을 이리저리 움직여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약간 좀 느슨할 때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삶의 그 슬랙이 책이 필요하다. 네, 삶의 슬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책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한번 가서 찾아볼게요. 잠자는 걸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잠자는 거는 필수고. 잠자는 거 필수고 잠자는 거 말고 또 멍 때리는 네. 시간이 필요하다. 네, 네. 네. 잠도 많이 자고 멍도 많이 때리고 많이 먹고 그럼 살쪄서 비만 될 텐데. 그러니까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일할 네. 시간은 진짜 없네. 네. 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뭐. 그냥 놀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잘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건물주의 네. 건물주? 건물주 정도 되면 건물주 정도 되면 그럴 수 있겠다. 그 건물주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뭘 할까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엔 건물주가 없는데 좀 먼 사람 중에 건물주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건물주도 바쁘다. 사람들이 건물주는 다 한가하게 먹고 노는 줄 아는데 우리도 바쁘다라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요새 그래요. 뭐 백수 과로사라고. 백수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과로가 걸려가지고 이 과로로 죽는 사람이 있대요. 백수가 한량 과로사. 이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네. 하여간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가할 때 네.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연휴를 핑계로 한 주 쉽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 즐겁게 추석 보내세요. 네. 추석이라고 방송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송수연 PD가 어디 놀러 간다던데요? 싱가포르인가? 네. 자, 추석이기도 하고 PD가 휴가를 가서 저희가 방송을 못 합니다. 자, 한 주 쉬겠습니다. 청취 소감은 저희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혹은 팟빵 아이튠즈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666-1895로 990자까지 문자 보내실 수 있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구라구라 히포크라테스 2014년 8월 29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